그리고 이건 어떤 여성이 있고, 그리고 핸드백 옆에 가방이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저는 책도 보고 영화를 먼저 봤어요.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또 책을 이제 주문해서 봤는데,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물의 욕구의 책입니다. 혹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뽑아온 것은 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제 결심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 여주인공은 출판사의 중년 편집장 여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격리부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자기가 책을 만드는 일이 좋아서 출판사에 있는데 격리부라면 내가 다닐 이유가 없다. 그러고 이제 출판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하시던 그런 식당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게 되는데요. 좋은 재료, 유기농 채소, 좋은 빵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참견이라든가 조언, 청구들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일찍 문을 닫느냐. 그러니까 재료가 다 떨어지면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너무 태도가 뻣뻣하다. 안에 TV가 없으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무료하지 않느냐. 그리고 알바생도 좀 예뻐야지 저래도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인데, 일본인이니까 그 주인공도 앞에서는 오랫동안 보았던 이웃이잖아요. 어르신은 네 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알바생이 빠지는 날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사실 울타리라고 봤어요. 왜냐면 어르신도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라는 것은 이제 보호를 해주는 의미가 있고 또 구속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울타리가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라고 제가 여쭌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자네는 이 울타리가 답답해 보이는가 보네. 그러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흉물스럽긴 해도 나는 울타리를 생각하지 않네. 내가 뭐 가지를 뻗거나 뿌리를 내리거나 씨를 뱉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하고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제가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랄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어떤 거였냐면, 어떤 시대를 가리지 않고 책으로 치면은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러고,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바로 꿈을 가져라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그거는 누구나 다 강조를 하는 거고, 꿈이 없는 삶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나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발전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영보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꿈이라는 것은 커다란 한계를 보여주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목매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봤어요.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꿈을 비판한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거거든요. 무조건 다 꿈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파일에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것도 글로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꿈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메모를 해서 그 파일에 넣고 있는데, 몇 년일까요?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야 제가 그 말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영보 선생님이 꿈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곤고한 아주 힘든 삶을 견디게 하는 희망의 동의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꿈 하나 때문에 자기 발밑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 꿈을 신격화하고 열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임태주의 그리움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꿈에 너무 권능을 부여하지 마. 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꿈이 없어서 초라한 게 아니라 꿈이 너무 화려하고 강력해서 공허한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가슴 뛰는 순간이 올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아, 바로 그것도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하다 보면은 내 행복에, 지금 누려야 할 행복에 눈 가리고 있고 오로지 모든 것에 쏟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나 뭐 경제적인 모든 것이 그렇겠죠. 하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 그 시기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울타리들도 제가 어르신들 티나무처럼 이제는 사회적인 통념을 저의 어떤 울타리로 삼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걸었던 날입니다. 이 엽서는 헤르만 헤세가 그린 그림인데요. 또 책을 좋아하신 분들은, 또 헤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작가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정원도 가꾸고 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써온 문장은 여름은 올해 곳곳에 남아라는 책인데, 그 배경이 일본의 그런 높은 고도에 있는 그 카루이자와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 엽서를 골라가지고 썼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자유는 정말 중요하지.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은 평소에 속한 사회나 가족과 떨어져서 책의 세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책이라는 단어 대신 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어쨌든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걷는 것은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문장도 가져가고 또 이제 도심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길 걷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제가 걷고 있는지조차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첫날 걸었을 땐 제가 6시간 반이 걸렸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5시간 반, 그 다음에 5시간. 어느 날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간식도 안 먹고 걸었더니 4시간 반까지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달리기에서 그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어떤 쾌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처럼 이 걷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걷고 있는 건가? 어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다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라일체가 된다는 느낌이 들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오랫동안 걷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자연들은 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걷고,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한 달에 어떤 때는 한 번 가기도 하고 했지만은, 코로나 기간 2021년도에 4월 달에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걸었었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뒷산에도 매일 가도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한 5일 만에 가도 사실은 제가 보았던 꽃도 사라지고 없고 뭐 굉장히 무성해지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변화되고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지루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 문장을 막 찾아봤는데 엽서가 사실 어디로 갔는데 사라져가지고 어제 제가 골라가지고 써왔는데,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자신을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도리스 레싱 19호실로 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게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어느 호텔을 연상을 했었고, 제가 어떤 그런 공간을 많이 찾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작가가 호텔의 19호실로 계속 예약을 해놓고 거기 가서 쉬거나 글을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1960년대 배경인 소설이고, 그 영국인데 이것은 정원이 딸린 중산층 가정의 주부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주부가 되기 전에는 능력 있는 사회인이었는데 사연이었죠. 남편도 유능한 기자였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면서부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 둘을 낳는데 또 쌍둥이까지 나서 넷을 키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아이들이 이제 그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자신은 이제 50대쯤 돼서 자기는 더 멋지게 꽃을 피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잘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그 남는 시간을 자기는 어딘가를 다녀와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물색을 해서 한 호텔을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19호실이었어요. 자기는 익명으로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침대에도 눕지도 않고 그냥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다가 긴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이 불안함을 재우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써간 것은 혼자라는 거, 제가 이제 혼자 걸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걸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혼자 있을 시간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법정 스님도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엔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고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기획하는 것, 성찰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길을 걸었던 거고요. 그래서 혼자 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당당하고, 아까 앞에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물에 있고 책에서 났던 그 주인공도 그랬지만은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좀 성장하지 않았나. 근데 그 시기에 걸었던 그 지인이 그랬어요.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저 자신은 모르지만 법정 스님의 그 말씀처럼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 내면 안에 힘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제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은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자신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하면서 제 안에 또 단단한 심지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